할머니, 식사 시간이에요. 선생님, 혹시 이 편지 좀 읽어줄 수 있어요? 내 눈이 잘 안 보여서.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깨알 같은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 이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저를 절대 안 놓아줄 거예요. 하지만 제 딸만큼은, 우리 유나만큼은 꼭 찾아주세요. 할머니, 혹시 사진.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는 낡은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 딸이야. 내 하나뿐인 은옥이.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가파른 골목길 끝자락의 판자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윤아 씨가 살았던 집은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스며드는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녹슨 함석 지붕 아래에서 보낸 나날들은 그녀의 가슴 한켠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동네에서 주정뱅이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술, 담배, 도박 등 손에 닿는 모든 것에 중독된 채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온 날이면 어김없이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줄 가져와. 집구석이 왜 이렇게 썰렁해? 아버지의 고함 소리와 함께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매일 밤 맞아야 했고 박윤아 씨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어머니의 흐느낌을 들어야 했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미안해. 조금만 더 참자. 어머니는 매일 밤 그녀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들의 가정폭력을 알면서도 무서운 아버지 때문에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맞으면서도 유나만큼은 지키려 했고 그녀를 위해 아버지의 폭력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이제 우리 유나 학교도 가야 하는데. 어머니는 틈틈이 재봉이를 하며 그녀의 학비를 모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재봉틀을 돌리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녀의 기억 속에 가장 선명한 장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꺾인 어깨와 굽은 허리는 그녀를 위한 희생의 증표였습니다. 아버지가 잠든 후면 어머니는 그녀를 품에 안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유나야, 우리 나중에 예쁜 집으로 이사 가자.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선생님도 되고. 어머니의 속삭임은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아버지의 폭력 앞에서 매일 밤 산산조각이 났고 그렇게 그들의 고통스러운 나날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곧 그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더욱 열심히 일했고 몰래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매일 밤 어머니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나이였기에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가끔 몰래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옷가게를 하는 옆집 아줌마는 새 옷을 훔쳐보듯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버지 몰래여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나, 이제 곧 학교 가겠네. 어머니는 그녀의 입학을 준비하며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집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리라는 희망, 그리고 그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어머니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더 큰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삶이 곧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의 희망과는 달리 그 비극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6살이 된 어느 봄날
박윤아 씨는 평소처럼 집 앞 공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들레 홀씨를 불며 소원을 빌던 그 순간 그녀의 귓가에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다 내가 모은 거라고? 내 돈 다 어디 갔어?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광경에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고 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피로 범벅이 된 상태였습니다. 유나야, 나가! 어서 밖으로 나가!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지만 그녀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내 돈을 훔쳐서 도망가려고 했지? 아버지의 손에는 마늘을 빻는 데 쓰던 나무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소 어머니가 음식을 할 때 쓰던 평범한 부엌 도구였지만 그날만큼은 치명적인 흉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발, 유나 보지 말고! 나가!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몽둥이가 어머니의 머리를 내리치는 순간 그녀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의 충격으로 어머니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부르는 그녀를 보며 아버지는 그제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손에서 몽둥이를 떨어뜨린 그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내 애미 잘못이야. 난 잘못한 거 없어. 내 돈을 훔쳐서 도망가려고 했으니까. 아버지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가 몰래 모아두었던 통장과 현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서야 어머니가 왜 그토록 열심히 일했는지, 왜 매일 밤 조금만 더 잠자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 흥건히 고인 붉은 피가 천천히 그녀의 발끝으로 번져왔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고 소리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녀의 작은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영원히 깨져버리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미쳐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갑자기 그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병원에 가야 해 알겠지? 이건 비밀이야. 그날 밤 그녀의 6살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시작된 거짓말과 공포의 나날들은 그녀의 어린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박윤아 씨는 아버지의 낡은 트럭 조수석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뒷자리에 눕혀져 있었고 아버지는 그녀에게 어머니가 많이 아프니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나야, 엄마 많이 아프시니까 조용히 있어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피가 묻어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그저 검은 얼룩처럼 보였습니다. 차는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병원이에요? 그녀의 물음에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를 멈추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1부터 100까지 세어봐. 다 세고 나면 아빠가 올게. 근데 엄마는 엄마는 아빠가 데려다 줄게. 넌 여기서 기다려. 그녀는 아버지의 말대로 천천히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차 안에서 그녀의 작은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하나, 둘, 셋. 아버지는 뒷자리에서 어머니를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숫자를 세었지만 귀는 뒤에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21, 22, 23. 어머니를 끌고 가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41, 42, 43. 달빛만이 그녀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차 안은 점점 더 추워졌고 그녀의 작은 몸은 멈추지 않고 떨고 있었습니다. 71, 72, 73. 아버지가 돌아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98, 99, 숫자를 다 세고 한참이 지나서야 아버지는 다시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옷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숨은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는요? 엄마는 병원에 계실 거야.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은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숫자 세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부터 100까지의 숫자는 그녀에게 어머니를 잃은 시간을 의미했고 그 기억은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좋아하던 달빛이 이제는 그녀에게 가장 슬픈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나 착하지? 이건 비밀이야. 알겠지? 아버지의 말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6살 박유나 씨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트라우마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유나 씨가 어린 눈으로 지켜본 그의 모습은 마치 광기에 사로잡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밤새도록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지워야 해. 흔적을 다 없애야 해. 아버지는 계속해서 중얼거리며 피가 묻은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모아 마당 한켠에서 불태웠습니다. 유나야, 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알겠지? 피 묻은 옷가지들과 수건, 몽둥이까지 모두 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들이 재가 되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봐. 저 술주정뱅이네 마누라가 도망갔대. 그럴 줄 알았어. 그걸 어떻게 버텨 맨날 저렇게 맞고 살았으니.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눈빛을 보내며 협박했습니다. 누가 뭐라든 내 엄마는 도망간 거야. 알았지? 아버지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취기가 오르면 그는 더욱 폭력적이 되었고, 때로는 그녀를 죽일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넌 다 알고 있잖아. 술에 취한 아버지의 중얼거림은 그녀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종종 그녀의 목을 조르려는 듯 손을 뻗다가 멈추곤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아버지는 마당에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불탄 재들 위로 회색빛 시멘트가 덮여갔고 그것은 마치 어머니의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완벽해. 누구도 모를 거야. 아버지는 자신의 범죄가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그때마다 더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할 때마다 그녀를 위협적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이불 속에 숨어 떨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그녀를 해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웠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리면 아버지가 더 화를 낼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유나야, 내 엄마는 도망갔어. 알겠지? 도망간 거야. 아버지는 매일같이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세뇌하듯, 그리고 그녀에게도 그 거짓말을 주입하듯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달빛 아래서 영원히 사라진 어머니의 진실을. 봄이 오고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등산객이 우연히 발견한 시신은 박윤아 씨의 어머니였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안녕. 유나야, 아저씨는 이윤호 형사라고 해. 어느 날 한 형사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달콤한 사탕과 과자를 꺼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어른들의 손길이라곤 아버지의 폭력뿐이었던 그녀에게 형사의 친절한 모습은 낯설지만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엄마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어? 형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이 순간 그녀의 작은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이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때렸어요. 마늘 빻는 몽둥이로.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조용한 상담실을 채웠습니다. 형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메모를 했습니다. 유나야, 넌 정말 용감한 아이구나. 형사의 말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비밀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피 묻은 옷이랑 다 불태웠어요. 마당에 시멘트도 부었어요. 그녀의 증언으로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을 파내자 불에 타담한 증거들이 나왔고 DNA 검사 결과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때 널 같이 죽였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체포되는 순간 그의 눈에서는 광기가 번쩍였습니다. 수갑을 차고 경찰차로 끌려가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너도 죽여버릴 거야. 내가 나가면 제일 먼저 찾아가서 죽일 거다. 아버지의 위협적인 외침에 그녀는 형사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마. 유나야,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형사는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품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그녀의 물음에 형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정말 끝났어. 넌 정말 용감했어, 유나야.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그녀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형사의 도움으로 그녀는 박윤아에서 한윤아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성을 버리고 새로운 성을 갖게 된 것은 마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는 성모자애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유나야, 이제 여기가 내 새로운 집이야. 형사의 말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아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얀 십자가가 달린 건물은 그동안 그녀가 살았던 어두운 판자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형사의 도움으로 그녀는 박윤아에서 한윤아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성을 버리고 새로운 성을 갖게 된 것은 마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는 성모자애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안녕. 유나야, 난 말이야, 수녀야. 첫날 그녀를 맞이한 수녀님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깨끗한 침대와 하얀 벽, 창문으로 들어오는 밝은 햇살은 모두 낯설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저기도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있는데 내 또래인데 한번 볼래? 수녀님의 소개로 그녀는 수연이를 만났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둘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그녀보다 2달 늦게 태어났지만 언니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둘은 금세 가까워졌고 고아원의 다른 아이들은 그들을 쌍둥이라고 불렀습니다. 함께 수업을 듣고 식사를 하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자며 둘은 정말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이면 이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늘 그녀를 위한 선물을 가져왔고, 그날은 고아원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되었습니다. 유나야, 학교는 재미있어. 친구들은 잘 지내고? 그는 친아버지처럼 그녀의 생활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때로는 그녀의 성적표를 보며 칭찬해 주기도 하고 고민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아저씨, 나 이번에 시험 100점 받았어요. 그녀는 형사를 아저씨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 처음으로 가진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수녀님들도 그녀를 각별히 아껴주었습니다. 특히 마리아 수녀님은 그녀의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매일 밤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수녀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조금씩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갔습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고, 밤에도 편히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니, 우리 나중에 커서도 계속 함께 있자. 수연이와의 약속은 그녀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둘은 같은 학교에 다니며 늘 함께 했고, 장래희망도 같은 간호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잘 하지 않고 늘 구석에 숨어 있던 아이였지만, 이제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도 하고 웃음소리도 크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유나가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수녀님들은 그녀의 변화를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들었던 꽃이 다시 피어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때부터 수연이의 질투는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가 온다는 것이 신기하고 반가웠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 다들 유나 언니만 신경 쓰는 거야? 수연이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마리아 수녀님이 유나에게 보이는 특별한 관심, 매달 찾아오는 형사님의 방문, 심지어 다른 아이들조차 유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양부모를 만나는 날, 수연이는 결정적인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날 찾아온 부부는 처음에 수연이를 입양하려 했지만 유나를 보고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입양을 거절하자 그들은 아무도 입양하지 않은 채 돌아갔습니다. 내가 되려고 했던 자리를 언니는 그냥 거절한다고? 그 순간부터 수연이의 마음속에는 깊은 원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자신은 간절히 원하는데도 얻지 못하는 것을 유나는 쉽게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난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 언니는 왜 저렇게 특별한 걸까?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둘이 얼굴도 닮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외모 때문에 수연이는 자신이 유나의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쌍둥이라고 부르며 좋아했지만 수연이에게는 그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언니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분명히. 수연이는 유나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겉으로는 친한 친구처럼 굴었지만 속으로는 늘 유나의 약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나가 마음을 열고 비밀을 털어놓을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질투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결국 그것은 유나를 무너뜨리려는 집착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평화로웠던 나날도 잠시 14살이 되던 해봄,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날 밤 수연이와 나눈 비밀스러운 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아, 나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불을 끈 기숙사방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내 진짜 이름은 박유나야. 그날 밤 그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그 끔찍했던 겨울밤의 기억까지. 수연이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언니,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무 힘들었겠다. 수연이의 따뜻한 위로에 그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고아원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야, 너 알아? 한윤아가 살인자의 딸이래. 아니야. 걔가 직접 엄마 죽였다던데.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점점 더 왜곡되어 갔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식당에서는 아무도 그녀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살인자 딸 온다. 쟤랑 같이 있다간 우리도 위험해. 그녀는 수연이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수연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미안해, 언니. 나도 모르게 얘기가 새어나갔어. 수연이의 눈빛에는 미안함보다는 차가움이 더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수연이가 의도적으로 이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을. 근데 언니, 그게 사실이잖아? 난 그냥 진실을 말한 것뿐이야. 수연이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신은 어쩌면 아버지의 폭력보다도 더 아픈 상처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더 이상 예전의 그 따뜻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소문은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어머니를 죽이는 것을 도왔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녀가 직접 살인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쟤네 가족은 대대로 살인자래. 쟤도 언젠가는 누굴 죽일지 몰라. 그녀는 다시 한번 혼자가 되었습니다. 교실에서, 식당에서, 그리고 운동장에서도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심지어 수녀님들조차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이불 속에서 흐느꼈습니다. 이제는 수연이의 침대마저 비어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다른 방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고 그 요청은 즉시 받아들여졌습니다. 엄마, 나 어떡하면 좋아? 그녀는 다시 한번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형사 아저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이 퍼져나갈수록 그녀의 고립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형사가 찾아오는 날이면 아이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봐봐, 또 경찰이 왔어. 뭔가 수상하지 않아. 그러게 경찰이 찾아오는 애라니 정말 뭔가 있는 거 아냐? 그녀는 점점 형사의 방문이 자신에게 독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토요일, 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아저씨, 더 이상 오지 마세요. 형사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유나야, 무슨 일 있니? 아저씨, 올 때마다 애들이 더 수군거려요. 경찰이 찾아오는 애라고. 뭔가 있는 거 아니냐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는 한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힘들었구나. 형사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더 이상 찾아오지는 않을게. 하지만 이 번호는 꼭 가지고 있어.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형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넌 정말 용감하고 착한 아이야, 유나야. 그걸 절대 잊지 마. 형사가 떠난 후 그녀의 학창 시절은 더욱 고단해졌습니다. 교실에서는 늘 혼자였고 점심시간이면 화장실에 숨어 도시락을 먹어야 했습니다. 살인자 딸이랑은 말도 하지 마. 제 옆에 앉으면 불행이 옵는데. 매일같이 들려오는 악의적인 말들에 그녀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한때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수연이는 이제 그녀를 괴롭히는 무리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한데 근데 이건 다 언니 네가 자초한 거잖아?
수연이의 냉소적인 말투는 날이 갈수록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형사의 명함만을 꼭 쥐고 잠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고등학교까지 퍼져 있었고, 새로운 학교에서도 그녀는 살인자의 딸이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소문 들었어? 완전 무서운 애래. 우리 반에 그런 애가 있다니. 매일 밤 그녀는 형사의 명함을 바라보며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고립을 끝까지 견뎌내기로 했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그녀는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그것만이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하진 않았지만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 책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대신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이곳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졸업식 날 그녀는 형사의 명함을 태워버렸습니다. 그것은 과거와의 작별을 의미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작은 회사에 취직한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갔고, 30이 되던 해 운명처럼 준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기 이 자리 혹시 비었나요? 카페에서 우연히 시작된 만남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카페가 붐볐고 준석은 그녀의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번 더 만나도 될까요? 준석의 진지한 눈빛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만난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진실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유나 씨, 사실 제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빚도 있고요. 프로포즈 전날 준석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해결해 보자고요. 그녀의 대답에 준석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그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잘 살아볼게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조금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야, 밥 먹었니? 매일 아침 시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녀에게는 이것이 진정한 가정이었습니다. 준석아, 우리 해낼 수 있을 거야. 빚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늘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부업을 했습니다. 준석도 열심히 일했고 둘은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우리 며느리만한 며느리가 없다니까. 시어머니는 이제 그녀를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30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와요. 퇴근길에 나누는 통화는 그녀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빚이 있고 작은 집에서 살았지만 그녀는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그녀만의 진정한 가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제야 저도 행복해졌어요. 가끔 밤하늘을 보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그 기억이 아픔보다는 그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침내 평화로운 항구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녀와 준석, 그리고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마침내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한 푼이라도 아끼며 모은 돈으로 그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 집이에요. 새 아파트의 현관문을 열 때 박윤아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
반짝이는 새 부엌, 그리고 작은 방들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유나야, 내가 우리 집의 복덩이구나. 시어머니는 이제 그녀를 복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이 가정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갔습니다. 준석의 사업도 안정을 찾았고 가게의 매출도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국수 끓여드릴게요. 이사한 첫날, 그녀는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새 부엌에서 만드는 첫 식사, 그 소소한 순간에도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의 손맛을 칭찬하며 두 그릇이나 더 비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생명의 소식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작은 생명의 징후는 그녀의 모든 과거와 상처를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야? 준석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그녀의 배를 바라보며 미소 짓다가 문득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힘들진 않아? 회사는 어떡할 거야? 걱정 마. 우리 아기 태어날 때까지 잘 버틸 수 있어. 그녀의 확신에 찬 대답에 준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부엌으로 달려가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작 알았어. 우리 유나가 정말 복덩이라는 걸. 자, 이제부터 임산부는 이런 거 먹어야 해. 매일 아침 시어머니는 그녀를 위해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미역국에 각종 영양식을 챙겨주었고 그녀의 건강을 누구보다 세심히 살폈습니다. 출근할 때는 도시락까지 싸주며 그녀와 태아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아가야,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만날 수 있겠구나. 그녀는 자주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태아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때로는 뱃속 아기가 발길질을 할 때면 그녀는 그 작은 생명의 존재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기, 엄마 아빠가 정말 많이 사랑해. 준석은 매일 밤 그녀의 배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때로는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하루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태아는 마치 반응하듯 움직였고, 그때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난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가끔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그들은 작은 방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침대와 파스텔 톤의 벽지, 작은 인형들로 가득한 공간. 그곳은 이미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주말마다 준석과 함께 아기 용품을 쇼핑하러 다녔고,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더 사라며 용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녀는 묵었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절정에 달했을 때 운명은 다시 한번 그녀에게 잔인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시작은 바로 앞집으로 이사 온 나직은 얼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사 온 지 한 달이 되어갈 무렵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충격적인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사된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유나 맞지? 오랜만이네. 수연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만났던 그 수연, 그녀의 비밀을 퍼뜨리며 그녀를 배신했던 바로
그 수연이 앞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예전과 달리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나 좀 볼까?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수연의 말에는 숨겨진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 잠깐 앞집에 다녀올게. 응. 앞집에 아는 사람 있어? 응, 옛날 친구야. 카페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수연은 여전히 그녀를 비웃듯 바라보았습니다. 잘 살고 있더라. 임신도 했고, 시어머니도 모시고. 넌 어떻게 여기에?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절묘하지 않아? 난 그냥 내가 불편해졌으면 해서 일부러 이사 왔어. 수연의 말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하지 않겠어? 매달 100만 원이면 언니 비밀은 계속 비밀로 남을 수 있어. 하지만 난 어떨까? 내 시댁의 살인자의 딸이라는 소문이 퍼진다면? 내 뱃속의 아이는 살인자의 핏줄이라고 하면?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겨우 찾은 평화,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시간은 일주일 줄게. 그동안 잘 생각해봐.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참, 그 돈, 내 남편 가게가 잘 된다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불안한 듯 움직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다는 것을. 이제 그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과거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수연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남편에게 고백할 것인지. 여보, 어디 아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준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한숨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수연의 협박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간의 고민 끝에 그녀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보, 그리고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 본명은 박윤아야. 준석과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하나하나 과거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어린 시절의 비극적인 사건, 아버지의 폭력,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까지. 그래서 지금 앞집에 사는 수연이가 나를 협박하고 있어. 이야기를 마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준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그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준석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난 정말 진심이었어. 다만 뭐? 살인자의 딸이라는 걸 숨기고 싶었다고? 그게 내 진심이었어? 준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들인 내가 잘못이지.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따뜻한 대화는 사라졌고 대신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여보, 내 마음은 변한 게 없어. 그래. 근데 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헷갈린다. 준석은 이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주말에도 그녀를 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냉담했습니다. 한때 복덩이라고 불렀던 그녀를 이제는 그 애라고 부르며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머님이 끓여주시던 미역국,
임신한 그녀를 위해 매일 아침 끓여주던 미역국도 더 이상 식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시선과 한숨만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뱃속의 아기는 그녀의 불안을 느끼기라도 하듯 평소보다 더 자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진실을 밝힌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녀의 마음속 의문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병원에 정기검진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여보, 검진 잘 마쳤어? 남편의 문자를 받고 기쁜 마음에 깜짝 선물을 사들고 남편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안쪽 테이블에서 준석과 수연이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맞닿아 있었고 수연은 준석의 귓가에 속삭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녀의 손에서 선물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준석과 수연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 언니 이런 데서 만나네? 수연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쁨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석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유나야, 이건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에서 극심한 통증이 일었고 다리 사이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아기야.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수연의 차가운 웃음소리였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 한켠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라리 잘 됐어. 오히려 다행이네. 그 집안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였으면 어쩔 뻔했어. 시어머니의 말은 칼날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나가주면 좋겠구나. 준석이도 새 삶을 살아야지. 준석은 병실 밖에서 수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 각인되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지키지 못해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병실에서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중의 배신으로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토록 바라던 가족의 희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그녀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누워있는 병실 한켠에 놓인 가방은 마치 그녀의 운명처럼 쓸쓸해 보였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만 있다가 나가라. 위자료는 보내줄 테니.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그토록 그리던 가족의 끝에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혼 후 한동안 그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에게 남은 것은 깊은 상실감뿐이었습니다. 아직도 움직이기가 힘드시네요. 이렇게 하면 좀 나으실 거예요. 병실에서 매일 그녀를 돌봐주던 요양보호사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유산 후 그녀를 가장 많이 위로해준 사람도 선희 씨였습니다. 박윤아 씨, 혹시 요양보호사에 관심 있으세요? 퇴원하던 날, 선희 씨가 건넨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에요. 당신같이 상처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녀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등록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수업을 들었고 밤늦게까지 실습 준비를 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처음 실습을 나갔을 때 그녀의 손길을 받은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가씨 손길이 참 따뜻하구나. 그 말 한마디에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병원에 취직한 그녀는 점차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어르신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영자 할머니가 오늘도 선생님 기다리셨대요. 동료들의 말처럼 그녀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특히 영자 할머니는 그녀를 친딸처럼 따랐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또 왔네요. 영자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을 때면 그녀는 문득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그 기억이 전처럼 아프지만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머리 손질도 해드릴게요. 일하면서 그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삶의 지혜를 얻었고 그들의 눈빛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처음에는 슬픔에 잠겨 있던 그녀의 눈빛이 이제는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곳에서 일하면서 많이 치유가 된 것 같아요. 그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오히려 그녀 자신이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깊은 상처로 얼룩졌던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병원에서 일상적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입소하신 정미숙 할머니의 방을 찾은 그녀는 할머니가 오래된 편지를 들여다보고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식사 시간이에요. 선생님, 혹시 이 편지 좀 읽어줄 수 있어요? 내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녀는 할머니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른 종이에는 깨알 같은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 이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저를 절대 안 놓아줄 거예요. 하지만 제 딸만큼은, 우리 유나만큼은 꼭 찾아주세요.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속 유나라는 이름에 그녀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사진?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는 낡은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 딸이야. 내 하나뿐인 은옥이. 사진 속 여인은 분명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가 간직하고 있던 유일한 기억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하나둘 떨어져 편지를 적셨습니다. 아가, 왜 웃니? 저는 박유나입니다. 저희 어머니 이름도 은옥이에요. 이은옥. 순간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매만지셨습니다. 내가 우리 유나냐? 우리 은옥이가 그렇게 찾던 유나?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를 꼭 끌어안은 할머니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손녀가 정말 맞아? 은옥이 딸이 만나고. 할머니,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간직해왔던 아픈 기억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 짐승 같은 놈이 내 딸을, 우리 은옥이를. 할머니의 슬픔은 깊었지만 손녀를 찾은 기쁨은 그보다 더 컸습니다. 이제 우리 유나가 내 곁에 있구나. 그날 이후로 할머니의 방은 그녀의 새로운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근무 시간이 끝나도 그녀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어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동안 얼마나 그들을 찾아 헤맸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그 사람한테 끌려갈 때 내가 막지 못했어. 할머니, 이제 제가 있잖아요. 서로를 붙잡은 두 사람의 손에는 30년의 시간이 녹아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은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유나, 이제 할머니가 다 보상해 줄게. 그렇게 그녀는 운명처럼
자신의 뿌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할머니의 뒤에는 그녀가 미처 알지 못했던 더 큰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그녀에게 마치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록 할머니와 그녀는 서로를 알아보았지만 모든 것을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유나야, 결과가 나왔어.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검사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그들은 정말 친손녀와 할머니였습니다. 이제 내 할아버지와 이모를 만날 시간이구나. 할머니의 말대로 주말, 그녀는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생각보다 더 큰 가족이었습니다. 우리 유나 정말 은옥이를 쏙 빼닮았구나. 할아버지는 그녀를 보자마자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곁에 있던 이모 역시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모의 말에 그녀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키려 했는지를 이제야 온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내 가족이야.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다. 할아버지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새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고 회사의 자리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가족들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는 그녀의 선택을 더욱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우리는 내 곁에서 지켜보며 응원할게. 주말이면 할머니와 할아버지, 댁에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모는 그녀에게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할아버지는 손녀를 자랑스러워하며 회사 동료들에게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우리 유나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지 몰라. 가족들은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판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이모부는 그녀에게 법적 조언을 해주었고, 할아버지는 그녀의 미래를 위해 신탁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매일 밤 그녀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이 슬픔이 아닌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위해 30년의 생일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모든 생일을 한 번에 축하한다며 30개의 촛불이 꽂힌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내 생일마다 이렇게 다 함께 모일 수 있겠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을 찾았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나날도 잠시 그녀의 과거가 다시 한번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 모습은 그녀의 새로운 삶마저 위협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녀 앞에 준석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초조해 보였습니다. 유나야, 잠깐 시간 좀 될까?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할 말 없을 텐데. 미안해.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준석은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실수. 내 과거를 알고도 그 여자랑 바람 피운 게 실수야? 그건 그땐 내가 미쳤었나 봐. 주연이가 널 협박한다는 것도 몰랐어.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왜? 설마 그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가족들을 찾았다는 거 알고 왔어? 준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거짓말 마. 내 눈빛을 보면 다 알아.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준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연이랑은 완전히 끝났어. 걔가 얼마나 나쁜 여자인지 이제야 알았어. 그래서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이번엔 정말 잘할게. 준석의 말에 그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 내가 유산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그건 우리 아이가 살인자의 피를 물려받지 않아서 다행이래. 그때 내 말 기억나?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안해. 그땐 내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돈이 보이니까 이제 살인자의 딸도 괜찮아진 거야? 그녀의 말에 준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도 수연이랑 다를 바 없어. 둘 다 돈 앞에서는 양심도 팔 사람들이지. 유나야. 가버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녀가 돌아서려 하자 준석이 다급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놓으시죠. 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보낸 비서였습니다. 앞으로 박유나 씨를 괴롭히시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준석은 그제서야 그녀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의미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의 만남 이후 준석의 연락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문자, 전화, 그리고 이메일까지.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 앞에 익숙한 얼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준석의 어머니였습니다. 유나야, 이렇게라도 만나야겠어서. 시어머니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더 이상 할 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러지 마. 준석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 그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반성이요? 돈이 보이니까 하는 반성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제가 유산했을 때는 다행이라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제 와서 용서는 무슨. 그때 전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준석이 한 번만 봐줘. 요즘 술만 마시고.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그만 가주세요. 그때 준석이 달려왔습니다. 유나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준석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모르는구나. 난 이제 더 이상 그때의 나약한 유나가 아니야. 유나야. 이제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난 정말.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그녀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이제 난 진정한 가족을 찾았어. 더 이상 너희 같은 가짜 가족은 필요 없어. 시어머니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우리도 가족이었잖아. 가족이었다고요? 제가 과거를 고백했을 때 절 버리셨잖아요. 그게 가족인가요? 그녀의 말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주세요.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준석과 시어머니의 애원도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과거와 완전히 작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진정한 가족이 있었고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두었던 낡은 명함을 꺼내들었습니다. 형사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번호였지만 기적처럼 통화 연결음이 들렸습니다. 네. 이윤호입니다. 저 혹시 절 기억하시나요? 박유나, 아니, 한유나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야? 정말. 유나, 내가 맞니? 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형사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둘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형사는 이제 수사팀장이 되어 있었고 귀여운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형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다 형사님 덕분이에요. 그때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아니야. 이건 다 내 힘으로 이뤄낸 거야. 그녀는 형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시간, 수연의 배신, 결혼과 이혼, 그리고 진짜 가족을 찾기까지의 여정을.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고 싶니? 형사의 질문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도 형사님처럼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싶어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하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봄바람이 불어오는 창가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이야기, 형사의 가족 이야기, 그리고 서로가 걸어온 시간들. 유나야, 네.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형사의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박윤아 씨의 이야기는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녀가 받은 상처는 이제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이 되어 조용히 세상에 작은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